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본인의 직감이라는 걸 얼마나 믿으세요? 직감은 흔히들 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 친구들 사이에 반무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보통 사람들보다 직감이 잘 맞는 편이었거든요. 촉이 잘 맞는다는 게 한편으로는 신기한 일이고 한 발 앞서서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인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싶지 않았던 혹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 그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종종 해왔고요. 그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건 저희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슬프게도 좋은 일을 감지해내는 촉보다 불길한 일을 알아내는 촉이 꼭 들어맞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사이가 파탄이 난 건 이미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어린 저에게는 최대한 그 사실을 숨기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은 제가 있는 집에서 다투신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고 오히려 제 앞에서는 항상 다정한 모습만 보이셨죠. 제 친구들도 혹은 가끔 집에 놀러오는 가까운 친척들조차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를 정도로요.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 부모님이 이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 역시도 이유를 정확히는 몰랐지만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장난 반, 진단 반 요청에 각자의 시험 합격 여부나 취업 여부, 나아가 지금 남자친구와의 결혼 여부 같은 것들을 맞춰준 적도 많았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촉이 맞았을 때는 너무 잘 맞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종종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제가 바로 그 촉 덕분에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뻔했던 걸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구사일생한 거죠.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 몇 달간의 지옥 탈출기를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7년 전 남편과 결혼했고 6살이 된 딸아이와 4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요. 저희 집은 어릴 때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앞뒤동에 살았던 이모네와 친하게 지낸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5살 차이 나는 저희 사촌 언니와 무척이나 가깝게 지냈어요. 아빠와 엄마가 이혼하시고 나서도 이모는 저를 잘 챙겨주셨고 그건 사촌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촌 언니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종종 신혼집에 놀러가서 밥도 얻어먹고 언니와 쇼핑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는 했죠. 그리고 남편을 만났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사촌 언니에게는 4살이 된 조카가 있었는데 동네에 새로 생긴 태권도 도장에 등록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브런치를 먹고 커피를 한잔한 후에 조카를 데리고 같이 태권도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상담도 하고 학원 분위기가 어떤지 둘러도 볼 겸해서요. 도장에 도착하자 문을 열기도 전에 아이들의 기합소리와 제잘거리는 웃음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태권도복을 입은 친구들이 신기한 듯 조카는 그쪽으로 뛰어갔고요. 그리고 앞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뛰었다가 넘어질 뻔한 조카를 잡아준 건 하얀 도복을 차려입은 20대 후반의 젊은 사범님이었습니다. 어이쿠, 넘어질 뻔했네. 어머, 죄송해요. 준호야, 엄마가 안에서 뛰면 안 된다고 했지?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상담하러 오셨나요? 아, 근데 아들이 친구들 따라서 여기 다니고 싶다고 졸라서요. 상담 좀 해보려고 왔어요. 네, 그럼 안쪽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같이 오신 거죠? 그때 사촌 언니 뒤에 서 있던 저와 그 사범님의 시선이 마주쳤고요. 그게 바로 저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상하게 시선이 자꾸 마주친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남편이 저에게 첫눈에 반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쳐다보게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새로 생긴 태권도장에는 2명의 사범님이 있었는데 다른 한 분이 태권도장을 차린 분이시자 남편의 대학교 선배였고 남편은 그때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직원이었고요. 아무튼 조카는 그날 상담 후 태권도장에 등록해서 다니게 되었고 이후로 저는 사촌 언니를 만날 때면 조카를 태권도장에 데려다 주면서 그 뒤로도 몇 번 마주치고는 했습니다. 사실 학원 셔틀 본고가 아파트 단지 앞을 돌면서 아이들을 태워가고 태워오고 했기 때문에 직접 갈 필요가 없었는데요. 저는 가깝기도 하고 겸사겸사 산책도 한다는 핑계로 데려다 주고는 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오며 가며 마주치다가 저희는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TV에서나 나올 것 같은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악연도 그런 악연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제 나이도 갓 대학원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20대 중반이었으니 정말 풋풋한 시절이었죠. 그 뒤로 2년쯤 연애를 하고 저희는 여느 커플들처럼 연애의 종착역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정 아버지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일단 당시 남편의 직장이 돈벌이가 안 된다는 게 첫째 이유였습니다. 여느 직장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월급쟁이로 일하는 태권도 사범은 생각보다 월급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목돈만 모이면 태권도장을 직접 차리고 싶어 하는 거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가 체대에 대한 편견이 조금 있으셔서 운동하는 사람보다는 저처럼 공부해서 일반 회사에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는 바람이 있으셨거든요. 하지만 돈은 저도 벌고 있고 남편이 평생 월급쟁이로만 일할 것도 아니니 경제적인 부분은 적어도 제게는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친 제 오랜 설득 끝에 아버지는 결국 이 결혼을 허락하셨고요. 어쨌거나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던 아버지도 나중에는 사위를 엄청 예뻐라 하셨습니다. 남편이 워낙 넉살이 좋은 데다 저희 아버지 또래의 아저씨들이랑 코드가 잘 맞더라고요. 한동안 주말만 되면 저희 아버지와 남편 둘이서만 술도 마시러 다니고 낚시도 다니고 할 정도였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은 결국 결혼 후에 저희 아버지가 남편의 태권도장을 직접 차려주시면서 해결이 됐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 후로 아이들 2명이나 낳기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나 싶어요. 저는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이곳이 저의 첫 직장이었고요. 연봉은 생각보다 만족할 만큼 충분히 받고 있지만 회사 일은 소위 말하는 워라밸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야근도 많고 평소에 읽어야 하는 논문도 많은 데다 신경 써야 할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집까지 일을 가져오기 일쑤였고요. 국내외 출장이 며칠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집을 비우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거기다 둘째를 낳고 나서는 아이가 이유 모를 고열로 한동안 새벽마다 응급실을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아플 때에는 제가 일을 관둬야 하나 싶은 고민도 많이 했죠. 하지만 여기서 그만두기에는 그간 쌓아온 커리어가 너무 아까웠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어릴 때는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의 도움을 받았죠. 그래도 맞벌이와 육아를 같이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들어간 지금은 한결 형편이 나아져서 저도 예전처럼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저희 아버지가 태권도장을 차려준 이후로 남편의 수입은 예전보다 한결 나아졌습니다.
새로 생긴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들어간 곳이라 위치도 상당히 좋은 곳이었죠. 물론 곧바로 경쟁 태권도장이 근처에 하나둘 더 생기긴 했지만 먼저 자리를 선점하고 영업을 시작한 덕택에 그렇게 많은 손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져서 너도 나도 사교육비를 줄이는 바람에 오픈 때보다는 매출이 많이 줄었지만요. 월급쟁이 사범으로 일할 때보다는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일도 늘어나고 전적으로 책임지고 케어해야 할 아이들도 늘어났죠. 그래서 남편 역시 예전보다 훨씬 바빠진 게 사실입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 조금 있다 오실 거야. 아니면 우리 소희가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볼래? 소희가 할래. 전화를 걸어보라는 말에 신나게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던 딸아이가 곧 시무룩한 얼굴로 제게 다시 핸드폰을 내밀더라고요. 정신없이 노트북으로 회사 일을 하고 있던 저는 얼떨결에 내미는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전화 안 받아. 그래? 그럼 아빠 운전 중이라서 전화 못 받으시나 보다. 집에 곧 오실 거야. 대신에 엄마랑 케이크 먼저 먹고 있을까? 싫어, 안 먹을래. 아빠랑 먹을 거야. 오늘은 딸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모두 일찍 들어와서 모처럼 같이 저녁도 먹고 케이크에 촛불도 불고 선물도 전달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8시가 훨씬 넘어도 남편은 들어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도 없이 연락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슬픈 건 이런 일이 벌써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시계가 9시에 가까워져 가고 화가 난 제가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10여 통쯤 더 걸었을 때였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간신히 전화를 받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어디야? 나 그때 말했던 투자하신다는 형님 기억나지? 그 형님 만나고 있어. 뭐? 아직도 거기 있으면 어떡해. 오늘 소희 생일인 거 잊었어? 같이 케이크 불기로 했잖아. 아까부터 아빠 언제 오냐고 애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미안. 나 정신 없어서 진짜 깜빡했다. 여보, 어쩌지? 지금 도저히 빠질 수가 없는데. 아니다. 지금이라도 갈까? 됐어. 지금 출발해도 한참 걸릴 거 아니야. 애들 이제 잘 시간이야. 진짜 미안해 여보. 소희 좀 바꿔줘봐. 딸아이 생일도 같이 챙기지 못할 만큼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저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죠. 늦기만 하면 다행이지 심지어 아예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일쑤였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다가 전화를 하면 그제서야 늦게 허둥지둥 나타나서 늘 오늘 같은 변명을 하고는 했어요. 투자자랑 사업 관련해서 자문받을 분들이랑 만나서 정신이 없었다고요. 어떤 사업이냐고요? 요즘 무슨 헛바람이 들었는지 남편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장 말고도 또 다른 사업을 구상 중이었거든요. 무슨 재활용 사업체인지 뭔지를 차리겠다는데 정확히 뭘 하겠다는 건지는 저 역시도 들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투자자에게 사업 자금을 받고 싶으면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가 갈 정도로 쉽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와이프인 제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수익 구조가 어디서 나온다는 건지 무슨 비전이 있다는 건지 당최 이해를 못하겠으니 문제였죠. 한마디로 하고 싶다는 사업은 온통 뚱구름 잡는 이야기들이라는 말과 비슷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말릴 단계는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남편에게 화도 내보고 짜증도 내보고 몇 날 며칠 설득도 해봤죠. 그쪽 일 관련해서 전공을 하거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걸 하겠다고 하는 거냐고. 사업이 그렇게 쉬운 일인 것 같냐고요. 하지만 제 만류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자유도 없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면서요. 저는 결국 설득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사실 태권도 관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평생 태권도장만 운영해야 한다는 법은 없었죠.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늘 꿈을 꾸면서 살아야 하고요. 저는 남편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반폭이나 마찬가지였지만요. 대신 저는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가정에 충실할 것, 특히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것. 둘째로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태권도장을 꾸준하게 운영하고 새로운 사업에 들이는 돈은 최소한으로 할 것. 마지막으로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다 치고 마지막 조항은 왜 들어갔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거기엔 사연이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친정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을 발견한 후로 채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 몇 달이 저에게는 살면서 제일 끔찍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도 울지 않고 잠든 밤이 없을 정도로요. 어머니와 이혼한 이후 아버지와 저는 거의 서로에게 베스트 프렌드나 마찬가지인 영혼의 단짝으로 지냈거든요. 어릴 때에는 이혼하고 사시는 부모님이 모두 미웠지만 나중에는 저를 놔두고 간 어머니도 그리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도 모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살면서 서로의 외로움도 이해하게 되었고요. 아무튼 그랬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외동딸이었던 저에게 거액의 유산을 물려주고 떠나셨습니다. 아, 참고로 어머니는 5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요. 평생을 힘 닿는 한 근면하게 일하고 본인의 소비는 엄격한 것이 아버지뻘 세대의 특징이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조선소에서 일하셨는데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어 투자했던 사업이 대박이 났죠.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을 다시 새로운 거래처에 되파는 사업이었습니다. 대충 사업이 잘 되셨다는 소식은 저도 알 수 있었지만 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업이 잘 되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퇴직을 하실 때까지 조선소를 계속 나가셨고 비싼 아파트를 사지도 비싼 차를 굴리지도 않으셨거든요. 살아생전 본인을 위해서는 비싼 옷 한 벌 제대로 산 적 없으시면서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소처럼 일만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은 전부 자식인 저에게 물려주셨고요. 사실 결혼한 이후 남편에게 태권도장을 차려주신 것만 해도 저는 이미 아버지께 충분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아버지 재산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아버지가 부자면 좋은 일 아니냐, 거기다 너는 외동딸인데 부럽다고 말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 돈이고 저는 제가 하는 일로 쓸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했죠. 거기다 증여도 아니고 유산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물려받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갑자기 가시게 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었고요. 어쨌든 그 1년 사이에 저에게 남은 건 평생을 친구처럼 함께 해왔던 아버지의 부재와 제가 알지도 못했던 액수의 유산이었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자 주변에서는 갑자기 지대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 돈을 어디에 쓰라며 이것저것 참견하기도 했고요. 건물을 사라는 둥, 어디 투자를 하라는 둥, 친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는 둥, 별의별 연락이 다 왔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돈을 전부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두었죠. 아직 아버지의 흔적 같은 그 돈을 꺼내 쓰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저희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얘기만 나와도 아직 통곡을 하는 저를 보며
당분간 통장에 넣어두고 쳐다보지도 말자고 먼저 제안한 것도 남편이었고요. 수중에 현금이 그대로 있고 꺼내 쓰기는 딱 좋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새 사업에 제가 받은 유산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 세 가지 조건에 남편은 동의를 했고 저는 그걸로 남편의 사업에 더는 참견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렇게 우리 부부 사이의 합의는 잘 지켜지는가 싶었죠.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첫 번째 조항을 슬슬 어기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여가고 있을 때 뜻밖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제 촉이 다시 발동된 건 정말 우연한 일이었고요. 발단은 정말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하루는 모처럼 아이들과 같이 키즈 카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장을 보려고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렸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카트에 있는 대로 집어담는 걸 안 보는 뒤에서 몰래 원래 자리에 갖다 두는 게 남편이 주로 하는 일이었고요. 남편 마음대로 그러는 건 아니었고 제가 시킨 일이었죠. 애들이 사달라는 걸 다 사줄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제가 카트를 밀면서 애들을 데리고 앞으로 가고 남편은 주로 뒤쪽에 빠져서 몇 걸음 늦게 오는 게 보통이었어요. 엄마! 저거! 나 저거 사줘! 소희야, 뛰면 안 돼. 동생 손잡고 가야지. 엄마, 업어줘. 왜, 다리 아파? 조금 있다가 업어줄게. 정우야, 일단 누나 손 잡아. 그날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빵을 보고 딸아이는 홀린 듯 그쪽으로 달려가고 아들은 다리 아프다고 울먹거리고 있고 정말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주말이라 그런지 마트에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 조금만 방심해도 카트끼리 이리저리 부딪히기 십상이었고요. 마침 핸드폰으로 회사에서 업무 전화까지 걸려오는데 도저히 받을 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눈치껏 빠르게 애들이라도 좀 챙겼으면 좋겠는데 아까부터 어딜 갔는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뒤를 돌아보며 남편을 찾다가 일단 끊어질 것 같은 전화를 우선 받았습니다. 네. 이따 집에 들어가는 대로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으로 애들 위치를 살피면서 전화를 받고 그 통화가 끝날 때까지도 남편은 보이지가 않았죠. 저는 조금 짜증이 나서 아이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뒤 카트를 두고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코너를 3번쯤 돌자 남편이 한참 뒤에 서 있더라고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불렀지만 제 목소리를 못 듣더라고요. 저는 가까이 가서 남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여보. 네, 알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하들짝 놀라 뒤를 돌던 남편이 황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왜 왔어? 애들은? 당신이 하도 안 오니까 내가 찾으러 왔지. 애들은 저쪽에 있어. 근데 누군데 전화를 그렇게 끊어? 아니, 통화 끝났으니까 끄는 거지. 그때 그 형님 투자처. 얼핏 들린 건 여자 목소리 같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미심쩍은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은 오히려 왜 애들을 놔두고 다니냐면서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얼른 발길을 돌려 먼저 애들이 있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쎄함을 느꼈고요.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시누이네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집들이 겸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느라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방 저 방 다니며 새집 구경도 하고 시누이가 준비한 음식들을 먹으며 모처럼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3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시댁 식구들끼리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만나는 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가족 중에 빈자리가 생기면
남은 식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게 많은 위안이 되니까요. 저 역시도 외동이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만날 형제는 없었지만 이모네와는 여전히 친하게 지내서 그전보다 더 자주 이모 댁에 찾아가고는 했고요. 저희 남편은 평소에 술을 엄청 좋아하는 데다가 마침 시누이와 서방님도 그런 편이라 시댁 모임에는 거의 술이 빠지지 않았는데요. 그날도 시누이가 미리 사다 둔 술이 한 박스였습니다. 아니, 너는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사놨어? 아, 엄마, 마시다 남기면 되지 뭐가 문제야. 어중간하게 사두면 중간에 술 떨어져서 사기 힘들단 말이야. 아유, 무슨 여자애가 저희 오빠 닮아가지고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셔? 그나저나 재아는 아까부터 어딜 갔어? 얘 소희애미야. 재아 어디 갔니? 아까 주차장에 뭘 가지러 간다고 하던데 아직 안 오네요. 전화해서 빨리 오라 그래라. 음식 식겠다. 시어머니 재촉에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더라고요. 저는 폰을 내려놓고 남편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간 재킷을 옷걸이에 걸어두려고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재킷 주머니가 얇은 탓에 주머니 안에 있던 내용물이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피우는 전자담배 기계와 구겨진 영수증 몇 장, 그리고 처음 보는 핸드크림이었죠. 평소에 남편은 인위적인 향을 싫고 귀찮다면서 제가 사주는 핸드크림도 생전 바른 적이 없었거든요. 한겨울에 손이 닿트도록 다니면서도 먼저 뭘 바르는 걸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제가 사준 적도 없는 핸드크림이라뇨. 그것도 진한 향이었어요. 절대 남편의 취향이 아니었고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고 나서 저는 이상하게 심장이 자꾸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고작 몇 가지 정황 증거만으로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더 무서운 건 한번 피어나기 시작한 의심은 끝까지 가서 확인을 해봐야 사그라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의심이 시작된 이상 이대로 참고 넘길 수는 없었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제 불안감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미친 듯이 집을 뒤졌습니다. 평소 남편이 입던 옷, 남편이 쓰는 노트북, 차량 블랙박스 등등 뒤져보지 않은 게 없었죠. 단 한 가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남편의 핸드폰을 제외하고는요. 하지만 도무지 제가 열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사생활은 중요하다면서 핸드폰 비밀번호만큼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었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증거가 없으니 이쯤에서 멈춰야 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남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수상쩍었습니다. 사업인지 뭔지 시작한다고 한 이후로 유난히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전화를 몇 시간씩 안 받는 것도 예사였고요. 특히 그 투자처라는 형님을 만나고 오기만 하면 남편의 옷에서 진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죠. 한시도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고 심지어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이쯤 되니 의심으로 정신병마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핸드폰에 짧은 진동만 울려도 딱 봐도 자기 취향이 아닌 것 같은 물건을 사오기라도 하는 날이면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도저히 이걸 파헤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이대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흥신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흥신소를 가기 전에 정말 마지막 방편으로 연기를 시작하기로 했죠. 남편의 본심을 알 수 있을 연기를요. 나 난소암 말기래. 뭐? 방금 뭐라고 했어? 저번에 병원 간다고 했잖아. 건강검진 결과 상담하러. 그때 의사가 그러더라고. 조금 이상한 게 보여서 검사 더 해보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암이라고?
저는 남편에게 제가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소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 상황은 되어야 남편이 본심을 드러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은 정작 와이프와의 이혼 생각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지막 상황이 닥쳐오기 전까지는 절대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들었고요. 그래서 진실을 알려면 당장 제가 죽는다는 얘기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았죠. 그리고 만약 남편의 외도가 사실이 아니고 그저 저의 착각에 불과했다면 저는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사죄할 생각이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 너무 무서워. 일단 진정하고 여보,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래, 우선 다른 병원에도 가보자. 진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 내가 큰 병원에 예약해둘게. 그럴 일 없어. 건강검진 한 병원에서 소견서 받아서 이미 한 달 전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검사하고 온 거야. 서울에 출장 간다고 했던 그날 말이야. 결과 나올 때까지 걱정시키기 싫어서 당신한테 말 안 하고 다녀온 거고.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당신 혼자서 힘들게. 아니야, 괜찮아. 소영아, 난성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변에 완치된 사람도 많아. 내 친구 와이프도 난소암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멀쩡하더라고. 일단 병원에 같이 가보자. 걱정하지 마. 어? 알았지? 암에 걸렸다는 제 말에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며 정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병원을 다녀왔다는 말에는 가슴 아파했고요. 하지만 제가 아프다는 사실에 곧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요.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죠. 그날 저녁에 밥을 먹다가도 목이 막힌 듯 안방으로 달려가 한참 만에 붉어진 눈으로 다시 나오는 남편을 보며 저는 이 모든 게 저의 오해였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와이프가 아프다는 말에 저렇게까지 슬퍼할 리가 없으니까요. 밤에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도 남편은 한참을 제 손을 꼭 붙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대부분은 이런 얘기들이었죠. 저희는 밤새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내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렇게 먹는 식단이 암 환자들 몸에 좋대. 밥이 제일 중요하다잖아. 치료할까 생각하면 앞으로 체력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차려줄게. 뭐야, 언제 이런 것까지 찾아봤어? 감동이다. 고마워. 감동은 무슨, 와이프 아프다는데 당연히 남편이 해야 할 일이지. 어서 먹기나 해. 이튿날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거실에 나가서 본 건 남편이 차려둔 건강식 밥상이었습니다. 원래 남편은 요리를 잘하는 편이라 연애할 때나 신혼 초에는 종종 저에게 이렇게 아침을 차려주곤 했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제가 아이 밥을 챙기느라 거의 제 전담이 되었지만요. 그래도 아이 이유식만 챙기고 저희 부부는 빵이나 시리얼을 먹으며 출근하고는 했는데, 오늘은 남편이 잡곡밥에다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뒀더라고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남편의 눈빛을 보며 저는 제가 실수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정말 그런 거라면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얼른 사실을 고백하고 일을 바로잡아야 했으니까요. 사실은 당신을 떠보려고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아침을 먹고 제 회사까지 운전해서 저를 태워다주는 남편을 보며 조만간 고백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죠. 왜냐면 그날 밤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터졌거든요. 퇴근하고 왔더니 남편도 일찍 들어와 있더라고요. 힘들 테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서
저녁도 본인이 하겠다고 했고요. 집을 둘러보니 청소까지 싹 끝내놨더라고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모처럼 내 가족의 오붓한 시간도 보냈죠. 아이들이 특히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병원 예약 일정을 묻길래 적당히 2주 뒤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며 회사며 그런 걸 어떻게 할 생각인지 대충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 피곤이 몰려오더라고요. 남편은 거실에서 보험 서류를 좀 찾아보겠다며 저더러 먼저 자라고 하더라고요.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어쩐지 이대로 잠이 들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평소 같으면 코까지 골면서 먼저 잠들었을 남편은 아직도 방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저는 슬며시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곳에 없었고요. 불 꺼진 복도 저 멀리에서 화장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웬 떡이야 진짜. 암에 걸렸대. 발걸음을 줄이고 화장실 문 앞까지 다가가자 잔뜩 목소리를 낮춘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라니까. 조만간 병원 가보기로 했는데 아마 확실한 것 같아. 아니면 병원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어? 혹시나 하니까 검사 더 해보자고 한 거지. 수술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던데? 2주 뒤에 가면 일단 저번에 해둔 검사 결과 보고 바로 항암을 할지 말지 그런 거 결정할 것 같아.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남편이 지칭하는 대상은 분명 저였습니다. 제가 말했던 내용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누군가에게 읊고 있었거든요. 핸드폰 너머의 목소리도 여자 같았고요. 남편은 그새를 못 참고 이 새벽에 상간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듣고 있자니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걱정 마. 찾아보니까 난소암 말기면 생존율이 10%고 많아야 20%래. 재발도 잘 되는 병이라고 하고 소영이 평소에 건강 챙긴다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해댔어? 겨울에 남들 다 걸리는 감기 같은 것도 한 번 안 걸리는 건강 체질이었잖아. 오죽했으면 나보다도 더 튼튼해 보였다니까. 그동안 아픈 적도 없었는데 얘가 암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 진짜 하늘이 도왔나. 아직도 신기해서 기분이 얼떨떨하네.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남편의 기쁨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내뱉는 말들은 그보다 더 끔찍했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저와 한 이불을 덮으며 같은 밥을 먹고 2명의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살던 내 남편이 이렇게까지 저의 죽음에 기뻐하게 된 것이 말입니다. 최근에 워낙 바빠 예전만큼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는 특별히 다툰 적도 없고 기억날 만한 불화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화장실 문 밖에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간신히 돌아와 다시 잠든 척 누워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방으로 들어오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졌는지 남편은 작게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옆에 누워서 제가 잠들었는지를 확인하더니 핸드폰으로 한참 누군가와 문자를 나누며 연락을 하다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코 고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협탁에 놔둔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어제 아침 핸드폰을 부셔먹었다며 오늘 새 핸드폰을 사들고 집에 돌아왔거든요. 잊어버린 모양인지 아직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아까 새 핸드폰을 잠깐 보여줄 때 확인했었고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을 가져와 사진을 찍을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가 아까 상간녀라고 확신했던 사람은 사실 상간녀가 아니라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핸드폰에 어머니라고 떡하니 저장되어 있었죠. 통화 시간을 확인하고 제 폰에서 어머니의 번호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바람을 피우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조금 아래로 내리니 유난히 투자처 형님과 통화를 자주 했더라고요. 저는 바로 메신저를 열어서 들어갔죠.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투자처 형님이라고 저장된 그분 이름에 메신저 프로필 사진은 웬 젊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대화창을 열었더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온통 와이프인 저를 욕하는 내용과 둘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은밀한 내용을 나눈 대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 애들을 누가 키울 건지, 하나쯤은 자기가 키우고 싶은데 상간녀가 정 싫다고 하면 애들은 할머니 댁에 맡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는 자기가 키운다던데 저는 금수원도 못한 인간과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예전 핸드폰에 있던 데이터를 모두 옮겼는지 같이 찍은 사진들이 새 핸드폰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에 남아있는 사진과 대화 내용, 연락처 등이 담긴 모든 증거를 제 핸드폰으로 옮겨두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일체의 외도 증거를 탈탈 털어내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도저히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모든 걸 알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핸드폰도 조만간 비번이 걸릴 게 뻔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상간녀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소개해 준 거라는 사실을요. 제 앞에서는 그동안 불편한 내색 한번 하지 않았던 저희 시어머니가 사실은 결혼할 때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더라고요. 또 뭘 하셨더라? 제가 고집이 세고 드센 성격이라 남편 잡아먹을 상이라고요. 며느리는 그저 조금 부족한 듯해서 남편을 받들어 모시고 남편 수발을 잘 들어야 하는데 저는 제가 잘났답시고 일한다고 밖으로 도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희 친정에 돈이 많고 저희 아버지가 태권도장까지 차려준 이유로 그 얘기는 남편의 신신당부로 입 밖에도 꺼내지 않게 되었던 거고요. 어머니는 3년 전쯤부터 이혼을 하라며 남편을 계속 닥달했고 급기야 1년 전에 지금의 상간녀를 소개해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상간녀는 이혼 경력은 있지만 아이는 없었고 저희 남편이 곧 이혼할 거라는 얘기를 전해 들은 채 만남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할 뻔했던 게 지금까지 질질 끌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죠. 상간녀와 한창 불타오르는 만남을 지속할 때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전부 넘겨받게 되었으니까요. 그 상태로 이혼하기에는 제가 받은 유산이 너무나도 욕심이 났던 거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암에 걸렸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하늘이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희 아버지는 사위를 그렇게 예뻐하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하늘을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그 생각을 하니 피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장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은 불륜의 증거들과 흥신소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모두 전달했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저 두 인간들을 가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서울 병원에 갔다가 그날 바로 입원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두고 가고 싶다고요. 그동안 제가 모아둔 예금 적금 내역을 오픈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돈이 고스란히 남은 통장도 눈앞에서 한번 다시 보여주었죠. 남편 놈은 아주 거기서 눈을 떼지를 못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당신 하고 싶다는 일도 못하게 하고 내가 미안했어. 혹시라도 나 죽으면 앞으로 이 돈으로 당신 사업하고 하고 싶었던 것들 해. 왜 그런 말을 해? 당신이 죽긴 왜 죽어? 혹시 해서 하는 말이야.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그런 말 앞으로는 다시는 하지 마라. 당신 절대 안 죽어. 내가 어떻게든 살릴 거야. 그리고 나 그 돈 하나도 필요 없어. 난 그냥 당신만 있으면 돼. 청산유수로 말을 하는데 남편놈 연기력이 아주 나무주연상급이더라고요. 저 모르게 연기 학원이라도 다녔나 싶을 정도였죠. 이것도 제가 곧 죽는다고 하니 좀 더 감정에 몰입해서 나온 혼신의 연기였겠죠? 저는 이어서 남편 몰래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그걸 어머님이 소개시켜준 것도 알고 있다고 했더니 아주 사색이 되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 저기 소예미야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아니요? 전 더 듣고 싶은 말도 없고 어머님이 버리신 일이니까 어머님이 정리해 주세요. 뭘 어떻게 말이냐? 어머님이 그 여자한테 소희 아빠랑 헤어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확실히 헤어지는 거 확인하면 친정아버지한테 받은 그 돈 어머니한테 드릴게요. 정말이냐? 그 돈을 전부 준다고? 저희 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아주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 엄마의 그 자식이었죠. 저는 그럼 어머니만 믿고 있겠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요? 제가 이혼을 하더라도 상간녀와 남편놈이 잘 되는 꼴은 또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얌전히 이혼해주는 게 오히려 저 인간들이 바라는 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시 저희 집으로 저를 찾아오기까지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간녀의 집까지 쳐들어가서 당장 헤어지라고 소리소리를 지르고 왔다시더라고요. 상간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안 봐도 알만했죠. 그 얘기를 듣기도 전에 얼굴이 시뻘개진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를 찾아 집으로 뛰쳐들어왔거든요. 엄마, 하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어이구, 저 정신머리 없는 놈. 애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진짜야? 엄마, 하나한테 가서 헤어지려고 했다며? 그 여자가 난리라도 쳤는지 남편은 눈이 아주 돌아서는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를 향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죠.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며 제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헤어지라고 했다는 걸 남편도 전해 들은 모양인지 아주 제 앞에서 숨길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화는 곧 저에게 이어졌습니다. 너 지금까지 연기한 거야? 이거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라고? 너란 여자 진짜 소름 끼친다. 입 조심해. 소름 끼치는 게 지금 누군데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징그럽다 진짜. 야, 너랑은 하루도 더 못 살겠다. 그냥 이혼해. 그래, 이혼해.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뭐? 제가 내민 이혼 서류를 보며 남편 놈은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설마 하니 애도 둘이나 있고 말기암인 제가 진짜 이혼하자고 말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야, 너 허세 떨지 마. 너 이제 돌봐줄 가족도 없어. 암 걸렸는데 남편도 없이 혼자 수술하고 혼자 셀프로 간병할 거야? 남자들 바람 피우는 거 그거 한 번씩 다 하는 거야. 네 친구 남편들도 다 그런다고. 이딴 걸로 이혼이 말이 돼? 네가 가지고 있는 무게란 게 고작 그거야? 그래서 나 혼자 죽어갈까 봐 그게 무서워서 너 같은 쓰레기랑 이혼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착각이 대단하시네. 도장 찍을 생각 없는 것 같으니까 소송으로 가자. 아, 상간녀 소송도 같이 걸어줄게. 그때 마침 벨이 울리고 문 밖에 사촌 언니와 형부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혹시라도 돌발 행동을 할까봐 제가 미리 와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남편은 운동을 한 사람이고 요즘은 안전이별하기에도 힘든 세상이니까요.
싸늘한 얼굴에 사촌 언니와 화난 형부까지 집에 들이닥치자 남편은 시뻘개진 얼굴로 제게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정말 이혼하자고? 네 지금 몸 상태를 생각해. 당장 병원에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이혼 소송을 하자고? 법정에 나올 수나 있겠어? 지금까지 못 들었어? 난 벌써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그런 걱정은 마. 애들은 당연히 내가 데려갈 거고 아마 네가 받을 돈은 한 푼도 없을 거야. 네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이 집에서는 일단 내가 나갈게. 참고로 나 암 안 걸렸어.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암이 아니라니? 네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연기한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틀을 못 참더라 너는? 네 그 종이보다도 얇은 인내심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지 뭐야? 그제서야 남편은 모든 사실을 눈치챘고 제 화를 못 이겨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부가 저와 그 사이를 막아섰고요. 사촌 언니는 끔찍한 걸 봤다는 눈으로 미리 싸둔 제 짐을 들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나가려는 저를 뒤에서 붙잡은 건 시어머니였죠. 이혼은 이혼이고 자기는 약속을 지켰으니 말했던 돈은 달라면서요. 저는 그때 인간의 바닥이 어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게 다 잘 흘러갔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낸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희 아버지 재산은 당연히 제가 상속으로 받은 투교 재산이라 애초부터 재산 분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건너 알게 된 소식에 따르면 상간녀와 남편은 그 길로 바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놈은 그 일로 앙심을 품고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는 상간녀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모두 제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졌죠. 저는 사촌 언니의 집에 조금 머물다가 이혼 소송이 끝난 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아파트를 구해 그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촌 언니네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 복지로 나오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아무 이상 없이 깨끗했고요. 이제 저 혼자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니까 무엇보다 제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겠다 싶더라고요. 참, 아버지의 유산은 아직도 고스란히 제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저 인간이 양육비를 제대로 줄지 안 줄지 확신할 수 없으니 앞으로 이 돈으로 아이들의 학비도 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비상금으로 쓸 생각입니다. 딸아이는 벌써 눈치가 빨라져서 이제 태권도복을 입은 친구들을 보면 일부러 다른 곳으로 가자며 제 손을 잡아 끌더라고요. 아빠가 없어지게 된 아이들에게는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런 시댁과 아빠의 존재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사촌 언니의 말처럼 제가 2명분의 역할을 하려고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